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재승입니다. 오늘 통일글방 제13강좌의 제목은 핵무기의 정치학적 의미입니다. 북한 김정은은 지난 9월 13일 우라늄 농축 공장을 시찰했다고 북한의 조선중앙통신이 보도를 했습니다. 김정은은 생산 현장을 직접 돌아보면서 정말 이곳은 보기만 해도 힘이 난다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김정은이 힘이 난다는 말은 바꿔서 생각하면 우라늄 농축 공장에 오기 전에 뭔가 초조하고 불안했었다는 뜻일 수도 있습니다. 북한이 우라늄 농축 시설 사진을 공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우라늄 농축 시설과 같은 극도의 비밀 시설의 공개는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극단적인 행동이며 김정은이 백기를 부린 것일 수도 있습니다. 뒤집어 생각해 보면 북한 내부 정세가 뭔가 심상치 않다는 암시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라늄 농축 공장은 원심 분리기에 가스 상태의 우라늄 분말을 집어넣고 고속으로 회전시켜서 핵무기 원료인 고농축 우라늄 235를 분리시키고 채집하는 시설입니다. 북한은 평안북도 영변 핵시설과 평양 부근에 있는 강선단지라고 하는 곳에 우라늄 농축 시설을 운영 중인 것으로 한미 정보당국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오늘 강의 제목은 북한이 공개한 이 같은 국가 비밀 시설 공개에 대한 정치학적 의미를 분석하기 위한 것입니다. 오늘 강의는 1. 서론, 2. 핵무기의 원료, 4. 3. 핵무기의 제조, 4. 원자로, 5. 핵폭탄의 투하, 6. 핵실험, 7. 핵무기 제조 기술, 8. 핵확산 금지 조약 등의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핵무기는 정치적 무기입니다. 전략 무기이기 때문입니다. 전략 무기란 전술 무기, 즉 전투 현장에서의 전쟁의 승패를 좌우하는 무기가 아닌 전쟁 전체에서의 승리 혹은 패배를 좌우하는 무기라는 뜻입니다. 전시에는 물론 평화 시대에도 상대국에 외교적으로 압력을 가할 수 있는 무기라야 정치적 무기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치적 목적의 핵실험이라는 뜻은 핵무기의 실험을 통해서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실험이며 대외에는 공포를 주고 대내에는 자부심과 용기를 제공하기 위한 실험이라는 뜻입니다. 북한의 핵실험은 정치적 실험 성격이 큽니다. 국제정치 사상에는 자유주의, 현실주의, 구조주의, 구성주의 등이 있는데 그중에서 현실주의는 이런 것입니다. 국제 정치에서는 힘이 곧 정의라고 주장하는 사상인 것입니다. 모든 국가에게 자국의 생존의 공포로부터 탈피할 수 있는 방법은 스스로의 힘을 극대화하는 길 외에는 없다는 사상이 바로 현실주의인 것입니다. 현실주의 국제정치 사상에서는 핵무기의 정치학적 의미에 대해서도 이런 해석밖에 나올 수 없습니다. 현실주의 학파의 대부이며 특히 고전적 현실주의 이론의 거장이었던 사람이 나오는 한스 모겐소라고 하는 학자입니다. 한스 모겐소는 다투고 있는 두 나라 중 한 나라가 핵무장에 성공할 경우 다른 나라는 두 가지 전략적 옵션뿐이라면서 전쟁을 하다가 죽거나 미리 항복을 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마찬가지로 현실주의 정치학자였던 헨리 키신저는 즈비그뇨 브레진스키, 브렌트 스코크로프트와 더불어서 냉전 시기 미국의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가운데 3대 거장 중 하나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느 나라가 핵무장을 하는 경우 그 나라는 이웃 나라들과 무한의 불가침 조약을 체결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말입니다. 2024년 현재 유력한 재집권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는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는 핵무기를 가진 나라를 이끄는 인물과 잘 지내는 것이 좋다고 주장하면서 북한 김정은과도 잘 지냈다. 많은 핵무기를 가진 쪽과 잘 지내는 건 좋은 거다. 이 같은 트럼프의 말에 대해서 그동안 능력은 있었으면서도 미국의 제재 때문에 핵무기를 보유하지 못했던 미국의 우방국들은 심각한 배신감을 느낄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정치학적 측면에서 보면 냉전의 원인은 소련이 원자탄에 관한 비밀의 공유를 미국에 요청했는데 미국이 영국과 만나서 회의를 한 뒤 와서 소련에게 하는 말이 원자무기의 비밀을 넘겨줄 수 없다고 통보한 데서 비롯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이러니컬하게도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이후 큰 전쟁이 오늘날까지 없었던 이유는 미국과 소련이 핵무기의 균형을 통해서 형성했었던 공포의 균형, 밸런스 오브 테러 때문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2024년 9월 13일 북한 김정은은 핵무기 연구소와 우라늄 농축 시설을 시찰하면서 우라늄 농축 현장 사진을 공개했지만 그는 핵무기의 정치학적 의미에 변화가 생겨나고 있다는 사실은 감안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즉, 요즘에 와서 핵무기의 정치학적 의미에는 현실주의적 의미에서 자유주의적 의미로 옮겨가는 중간적 의미가 생겨나고 있는 것입니다. 옛 소련이 붕괴된 이후 핵무기의 정치학적 의미는 조심스럽지만 크게 변화되고 있습니다. 핵무기는 세계 최고의 초강대국이었던 소련이 핵무기 보유와 관계없이 경제난으로 인해서 국가가 붕괴된 이후 국력 결집의 요인이 아닌 국력 해체의 요인으로 탈바꿈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누구도 예측하지 못했던 사실이었습니다. 2024년 10월 현재 북한 핵무기의 정치학적 의미를 바로 알기 위해서는 최근 상황을 바로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북한군이 제일 무서워하는 남한의 무기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첫째는 한미연합국의 공중정찰 능력입니다. 그리고 스텔스 전투기의 북한 영공 침투 능력입니다. 둘째는 휴전선에서 확성기를 통해 방송되는 대북 방송과 대북 전단 살포입니다. 대북 확성기 방송은 심야의 조용한 시간이면 휴전선 북쪽 30km 지역에서도 똑똑하게 들려온다고 합니다. 이에 따른 북한군의 사기 저하를 우려한 북한 당국은 2024년 5월 정찰 위성을 발사하려고 했지만 실패로 끝났습니다. 그리고 대북 방송에 대한 맞불 작전으로 북한군 또한 확성기 방송을 하고 있지만 확성기의 성능 면에서 볼 때 남한에게 역부족인 것 같습니다. 전단에 대한 대응책으로 대남 오물풍선을 띄워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핵무기 시설은 땅속 깊은 곳 지하기지에 있다고 자부해 왔습니다. 그런데 한국 정부 당국이 2024년 국군의 날 행사를 통해서 지대지 미사일 현무5를 공개한 것입니다. 현무5는 지하 100m까지 뚫고 들어가서 폭발하는 벙커버스터, 즉 벙커를 파괴하는 무기입니다. 전 같으면 북한은 이 같은 현무5의 공개를 무시하고 버틸 수도 있었습니다. 이런 행사를 하더라도 북한 주민 가운데 아무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휴전선의 대북 방송과 대북 전반 살포를 통해서 북한군 혹은 북한 주민이 현무5의 존재를 알게 된
현실에서는 침묵하기 힘들었을 것입니다. 특히 지하 벙커에 북한군이 공포를 느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서 북한의 김여정은 즉각적으로 현무 화이브에 대해서 졸망스럽다는 공개적 비난을 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대북 확성기 방송은 지난 2018년 4월 문재인 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9.19 남북 군사합의 이후 송출을 중단했었으나 남한 정부 당국이 2024년 6월 9일 13시를 기해서 9.19 합의에 대한 효력 정지를 선언하고 휴전선 전 분야에서의 대북 방송을 재개했습니다. 이 방송은 하루 10시간 내지 15시간 실시되고 있습니다. 탈북자들에 따르면 북한 주민들은 당국, 즉 북한 당국의 통제를 강하게 받는 북한의 조선중앙방송보다도 북한 내부의 소식을 정확하게 알려주는 남한의 확성기를 더 신뢰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일기예보와 같이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정보에 있어서는 확성기 방송을 더 신뢰한다고 합니다. 이 슬라이드는 현무 화이브 미사일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남북 한의 미사일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신관과 관통자라고 하는 핵심 부속품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슬라이드에서 빨간 점선 왼쪽 그림은 신관을 설명하기 위한 것입니다. 신관의 종류에는 포탄이나 폭탄의 제일 앞머리 부분에 설치되는 것이며 그 폭탄을 결정짓는 핵심 부속품이 신관이므로 충격신관, 시한신관, 접근신관 등이 있습니다. 충격신관 혹은 순발신관이라고 불리는 신관은 포탄이나 폭탄이 목표물과 부딪히는 순간에 자동적으로 폭발하도록 되어 있는 신관입니다. 시한신관은 목표물과의 충돌 여부와 상관없이 발사 후에 일정한 시간이 지나야만 폭발하는 신관입니다. 다시 말하면 목표물과 충돌하더라도 일정한 시간이 지나야 폭발하도록 시간이 조정되어 있는 신관입니다. 접근 신관은 목표물에 도달하기 이전에 일정 거리를 남겨둔 상태에서 공중에서 폭발해서 많은 인명을 살상하는 데 사용됩니다. 빨간 선 왼쪽은 관통자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검정색 점선과 파란색 점선 사이에 보이는 그림의 뾰족한 송곳과 같은 부분이 관통자입니다. 관통자라는 부속품은 적군 탱크의 철판을 뚫고 들어가거나 지하에 있는 벙커에 철근 콘크리트 두꺼운 벽을 뚫고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얼마 전에 한국국방과학연구소 ADD의 전시관에서는 지금까지 ADD가 개발한 전체 신무기에 대한 전시회가 열렸는데 이 전시회에 미국 기술진도 방문했었습니다. 그들 미국 기술진은 그 전시회를 둘러보면서 미소를 지으면서 휙 둘러보고 지나쳤습니다. 그런데 한 곳에 와서 갑자기 발걸음을 멈추고 한참 머물러 있었습니다. 바로 한국이 개발한 관통자 때문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미국은 그 관통자 부분에 열화 우라늄이라고 하는 것을 사용하고 있었는데 이는 국제사회로부터 맹비난을 받고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포탄이 폭발될 때 열화 우라늄에서 분출되는 방사능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그 관통자로 텅스텐 합금을 개발해서 열화 우라늄과 비슷한 관통 능력에 도달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바로 이 같은 텅스텐 합금 관통자와 앞옆에 설명했던 시한신관을 결합시키면 이것을 현무 화이브 미사일에 장착할 경우 현무 화이브 미사일은 지하 100m에 있는 북한군 핵 미사일 기지까지 뚫고 들어가서 폭파시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슬라이드는 핵무기의 원리를 설명하기 위한 슬라이드입니다. 일반적으로 핵무기를 거론할 때면
제일 먼저 아인슈타인이라고 하는 과학자를 떠올립니다. 그러나 실제로 아인슈타인은 핵무기 개발팀에 소속된 적이 없는 인물입니다. 핵무기가 개발되기 40년 전에 핵무기의 원리인 특수 상대성 이론을 찾아낸 물리학자였을 뿐입니다. 사람들은 말하기를 제1의 불, 제2의 불, 제3의 불이라는 말을 쓰는데 제1의 불이란 지금부터 약 150만 년 전 인류의 조상이 자연 속에서 얻은 풀이나 나무를 태워 만든 불을 제1의 불이라고 합니다. 제2의 불은 석탄과 석유처럼 화석 연료를 태운 불입니다. 원자력은 제3의 불이라고 합니다. 아인슈타인의 특수 상대성 이론은 어떤 물체의 질량이 에너지로 바뀔 때 그 물체의 질량 m의 빛의 속도 c를 제곱한 만큼의 에너지가 발생한다는 이론, 즉 E 이꼬르 mc 제곱이라는 이론이 특수 상대성 이론입니다. 보다 쉽게 설명하면 물체를 불에 태울 때 발생하는 열 에너지보다도 어떤 원소를 깨뜨릴 때, 즉 원자에서 양자와 전자가 분리될 때 엄청난 양의 에너지가 발생한다는 이론입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석탄 1g을 태웠을 때 획득할 수 있는 열 에너지의 양보다 석탄을 구성하고 있는 원소의 양자와 전자를 깨뜨릴 경우 약 30억 배 이상의 에너지를 얻을 수 있다는 이론이 특수 상대성 이론인 것입니다. 이 같은 아인슈타인의 특수 상대성 이론이 나옴에 따라 세계 각국의 과학자들은 여러 가지 원소로 E 이꼬르 mc 제곱, 즉 특수 상대성 이론을 실제로 실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자연의 원소 가운데서 가장 무겁고 제일 늦게 발견된 원소인 우라늄 235가 깨어질 때 가장 많은 에너지를 발생시킨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같은 에너지가 순간적으로 발생되었다가 바로 소멸되는 것이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지속적으로 발생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1938년 독일의 화학자 오토 한이라는 사람과 프리츠 슈트라스만이라고 하는 사람은 우라늄 원자의 중성자를 고속으로 충돌시키면 바리움이라고 하는 것이 생성되고 이 과정에서 두세 개의 중성자가 다시 튀어나와서 다른 우라늄 235에 튀어들어가 연쇄 반응을 일으킨다는 놀라운 사실, 즉 에너지를 지속적으로 발생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한 것입니다. 이처럼 핵 에너지의 응용 가능성이 현실화되자 미국, 영국, 독일 등 강대국들은 핵 에너지를 이용한 무기 개발에 착수했습니다. 미국 물리학자 아서 컴퓨터는 우라늄광에서 우라늄 238과 우라늄 235를 분리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기체 확산법을 개발했습니다. 이 방법이 지금 북한도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그 방법을 실행에 옮기려면 매일같이 수십만 킬로와트의 전기가 소모돼야 되고 수만 톤의 물이 필요하게 됩니다. 지금 북한에 전기가 모자라는 이유는 바로 이런 원자폭탄 만드는데 수십만 킬로와트의 전력을 소모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미국 과학자들은 좀 더 쉬운 방법과 싼 값으로 핵물질을 생산해낼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던 중 플루토늄 239라고 하는 것을 찾아냈습니다. 즉 원자로 속에서 플루토늄 238에 고속으로 중성자 한 개를 쏘아서 집어넣으면 우라늄 235처럼 쉽게 연쇄 반응이 일어나는 플루토늄이라는 새로운 요소로 변한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원료에 대해서, 즉 핵무기의 원료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이 슬라이드에서 파란색 점선 왼쪽은 핵무기의 원료이며 오른쪽은 그 원료들의 작용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왼쪽 제일 위에 보이는 사진이 천연 우라늄 광석입니다. 이 광석에서
불순물을 완전히 제거한 순수 우라늄 광석의 99.7%는 우라늄 238입니다. 나머지 0.3%가 우라늄 235인데 이것이 원자력 발전소에서 핵 연료로도 쓰이고 원자폭탄의 원료로도 쓰이는 것입니다. 오른쪽 그림에 보면 천연 우라늄 가운데 우라늄 235가 0.7%라고 되어 있는데 이는 잘못된 것입니다. 0.3%가 정설입니다. 그 우라늄 235만 골라내어서 뭉친 것을 농축 우라늄이라고 합니다. 플루토늄이라는 것도 원자력 발전소의 핵 연료나 원자탄 연료로 사용하는데 이것은 천연 상태로는 존재하지 않고 원자로 안에서만 생성되는 인공 원소인 것입니다. 우라늄에서도 우라늄 238은 사람으로 치면 아주 점잖은 광물입니다. 그러나 우라늄 235는 폭력배 기질이 있는 광물입니다. 폭력배들은 자기 혼자 있을 때는 힘을 못 쓰는데 몇 명 이상이 모여들고 그 속에 두목이 될 수 있는 인물이 하나 생겨나면 조직폭력배가 됩니다. 조직폭력배가 되면 큰 나쁜 짓을 많이 하게 됩니다. 조직폭력배처럼 폭발물이 되기 위한 최소한의 숫자와 같은 숫자를 핵물질의 임계 질량이라고 합니다. 플루토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라늄 238은 점잖은 광물인데 여기에 나쁜 중성자 하나가 들어가서 그 속에 소속되게 되면 플루토늄 239가 되면 폭력배 기질이 생깁니다. 그 플루토늄도 일정한 숫자가 모여 임계의 질량에 도달하면 조직 폭력배처럼 폭발력을 갖게 됩니다. 코발트 60 또한 코발트 원소의 인공 방사성 원소입니다. 코발트 60의 반감기 코발트 60이 인체에 해롭지 않은 광물로 변하게 되려면 5.27년이나 지나야 됩니다. 베타 붕괴해서 니켈의 동위 원소인 니켈 60이 됩니다. 코발트 핵폭탄은 수소폭탄을 코발트 금속으로 싼 것으로 핵폭발이 일어나면 발생하는 중성자에 의해서 코발트 59가 코발트 60으로 변화돼서 공중에 살포됩니다. 코발트 60의 긴 반감기와 강한 방사능 때문에 그 피폭 지역은 오랫동안 불모의 땅이 되므로 코발트 60으로 만든 핵폭탄은 더러운 핵폭탄이라고 불리우고 있습니다. 이제부터 파란 점선 오른쪽에 있는 그림을 설명하겠습니다. 이 그림은 원자력 발전과 원자폭탄의 차이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천연 우라늄은 99.7%의 우라늄 238과 0.3%의 우라늄 235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라늄 238에 자연적 핵분열이 자연적으로 일어나는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라늄 233, 우라늄 236, 우라늄 237, 우라늄 239, 우라늄 240과 같은 광물질이 생성될 수도 있는데 이 생성물은 자연계에 존재하기는 하지만 너무 적은 극미량이므로 무시해도 될 수준입니다. 우라늄 농축이란 우라늄 235의 농축을 말하는데 30% 이하이면 저농축, 90% 이상이면 고농축입니다. 저농축 우라늄 235는 원자로로 들어가서 핵 연료가 되고 원자력 발전을 하는 데 쓰입니다. 저농축 우라늄에 중성자를 투입시키면 원자로에 불이 붙게 되고 천천히 핵분열을 일으키면서 막대한 양의 전기를 싼 값으로 생산하게 됩니다. 고농축 우라늄은 중성자로 불을 붙이면 급속하게 핵분열을 일으키면서 폭발하는 원자폭탄이 되는 것입니다. 플루토늄은 저농축 우라늄이나 천연 우라늄을 원자로에 집어넣고 연료로 활용하는 과정에서 우라늄 238에 중성자 하나가 더해진 인공 원소가 생겨난 것인데 우라늄 238과는 전혀 성질이 다른 원소이므로 플루토늄 239라고 다른 이름을 붙이게 됩니다.
플루토늄 239 또한 저농축 상태에서는 고속 증식로라고 하는 원자로의 연료가 되고 고농축 상태에서는 원자탄의 원료가 되는 것입니다. 이 슬라이드는 핵무기의 제조 기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사진은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떨어진 핵폭탄의 실물 크기 모형입니다. 밝은색의 큰 폭탄이 팻맨, 즉 우리말로 말하면 뚱뚱이라는 뜻의 핵무기입니다. 어두운 색깔의 작은 폭탄은 리틀보이, 우리말로 하면 꼬마 소년이라는 뜻입니다. 이 그림은 히로시마에 투하된 원자폭탄 리틀보이의 내부 구조를 보여줍니다. 이 사진은 리틀보이의 크기를 보여줍니다. 이 사진은 리틀보이의 내부 구조를 좀 더 상세하게 보여줍니다. 평소에는 안전하게 관리되고 명령만 내리면 잘 폭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처럼 그 내부를 복잡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이 사진은 펜맨의 크기를 보여줍니다. 이 그림은 펜맨의 내부 구조를 보여줍니다. 이 사진은 펜맨의 내부 구조를 좀 더 상세하게 보여줍니다. 평소에는 안전하게 관리되어야 하고 명령을 내리면 잘 폭발할 수 있도록 이처럼 그 내부가 복잡하게 만들어져 있는 것입니다. 이 사진은 세계에서 가장 큰 핵폭탄, 이름은 차르본바, 즉 러시아 황제 폭탄입니다. 1961년 10월 30일 소비에트 연방의 영토인 노바야제 군라 제도에서 핵실험이 실시되었습니다. 성능 히로시마에 혹은 나가사키에 투여되었던 핵폭탄의 3,000배 이상인 무서운 핵폭탄이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샤르본바가 폭발된 이후 버섯구름은 높이 90km나 솟구쳐 올라갔습니다. 히로시마 핵폭탄의 높이가 약 18km였는데 히로시마 핵폭탄 높이의 5배나 더 높이 올라간 폭발력을 보여주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진을 보면 차르본바 폭탄의 크기를 알 수 있습니다. 이 슬라이드는 리틀보이와 펜맨의 내부 구조 설계도를 보다 선명하게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히로시마에 투하된 원폭은 이렇게 길쭉하게 생겼기 때문에 대포의 포신을 닮았다는 뜻으로 포신형 원자폭탄이라고 부릅니다. 임계 질량 이상의 우라늄 235를 둘로 떼어놓고 그 사이에 중성자를 하나 집어넣어서 나중에 필요할 때 폭발시키면 되는 것이므로 구조상으로 보면 만들기 쉬운 것입니다. 필요할 때 재래식 폭격을 터뜨리면 분리되어 있었던 우라늄 235가 비어있는 공간으로 밀려 들어가서 중성자와 부딪히면서 임계의 질량을 형성하고 폭발하게 됩니다. 이 슬라이드는 나가사키에 투하된 플루토늄 원폭의 내부 구조입니다. 외부를 감싸고 있는 여러 개의 고폭 장약들이 동시에 폭발하게 되면 내부에 있는 피자 조각과 같은 여러 개의 플루토늄 조각들이 밖에서 안으로 밀려 들어가면서 핵심 부위에 있는 중성자와 부딪혀서 폭발하게 되므로 이 폭발은 내폭형 원자폭탄이라고 부릅니다. 이 슬라이드처럼 그 내부가 복잡하게 되어 있고 외부를 감싸고 있는 고폭장약을 완전에 가깝도록 동시에 폭발시키는 고도의 기술이 필요하므로 만들기가 다소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이 같은 내폭형 폭탄을 만들어 보아야 수소폭탄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 사진은 원자탄 제작을 위한 비밀 계획, 즉 만하탄 프로젝트에 참가했었던 과학자들입니다. 대부분이 노벨상 수상 과학자들이며 대부분이 유태인들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아인슈타인은 여기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노란색 점선 안에 인물이 네오 실라드라는 과학자입니다. 그가 강력하게 주장함으로써 아인슈타인이 루스벨트 대통령에게 편지를 썼고
루스벨트 대통령은 그 편지를 보고 핵폭탄 개발을 위한 비밀 계획인 만하탄 프로젝트를 추진하도록 명령했던 것입니다. 이 사진의 인물은 아인슈타인과 오펜하이머입니다. 루스벨트는 캘리포니아 대학 교수였던 오펜하이머를 팀장으로 세우고 만하탄 프로젝트를 추진했습니다. 그는 2023년에 나온 영화 오펜하이머의 실제 주인공입니다. 이제부터는 원자로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원자로는 야쿠자와 같은 폭력 기질을 갖춘 원소인 우라늄 235를 잘 타일르고 교회로 전도해서 선한 사람으로 만든 목사님과 같은 존재입니다. 원자로 안에 들어가면 원자폭탄 원료인 우라늄 235는 착한 원소가 되어서 폭발할 때 나오던 그 엄청난 열 에너지를 조금씩 천천히 그리고 안정적으로 밖으로 내보냄으로써 물을 뜨겁게 데우고 그 물에서 나온 고압 과열 수증기가 터빈을 돌리게 되면 그것이 발전기를 돌려서 엄청난 양의 전기를 생산하는 착한 일꾼이 되는 것입니다. 이 사진은 실험용 원자로입니다. 이 사진은 요즘 외국으로 수출되고 있는 한국형 원자로입니다. 지금 한국은 원자로 생산 기술에서 세계 최고의 기술 보유국입니다. 이 그림은 한국형 원자로, 즉 과학 경수로의 설계도입니다. 이 사진에 나오는 스마트형 원자로는 소형 원자로인데 미래형 원자로로 불리우고 있습니다. 이 스마트형 원자로를 자동차에 실을 수 있다면 그 자동차는 몇 년 동안 연료를 더 집어넣지 않고 굴러다닐 수 있는 세계에서 제일 경제적이고 깨끗한 자동차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슬라이드는 경수로와 중수로의 차이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경수로의 경수는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보통의 물입니다. 경수로는 핵분열이 일어나면서 뜨거워진 원자로를 식히는 냉각수와 핵분열이 일어나서 중성자의 속도를 줄이는 감속제의 보통의 물, 즉 경수를 쓰는 원자로입니다. 저농축된 235 우라늄을 연료로 사용하는 가장 안전한 원자로입니다. 감속제가 없으면 중성자가 우라늄 235 원소 옆을 지나갈 때 너무 빠른 속도로 지나가기 때문에 충돌을 일으키지 않게 되고 따라서 핵분열 반응이 일어나지 않게 됩니다. 중수로에 사용되는 물, 중수는 수소 원자핵에 중성자 하나가 더 붙어 있는 중수소로 만듭니다. 이 물은 보통의 물보다 1.2배가량 무겁다고 합니다. 중수를 쓰는 이유는 중수의 중성자 감속 능력이 경수보다 1.4배나 더 우수하기 때문입니다. 중수는 바닷물 등 보통의 물 속에 약 0.015%쯤 들어 있습니다. 중수 생산 기술은 매우 어려운 기술입니다. 중수의 우수한 감속 능력 때문에 중수로에서는 천연 우라늄을 연료로 사용할 수 있으며 중수로는 열 효율이 대단히 높습니다. 그러므로 가장 경제적인 원자로인데 이 원자로에서는 다량의 플루토늄을 생산합니다. 경북 월성군 현재 경주시 양남면에 박정희 대통령 재임 시에 건설된 가압 중수로형 원자력 발전소가 있습니다. 문제는 중수로가 경제적인 반면 위험한 원자로라는 것입니다. 1986년 4월 26일 당시 소련령 우크라이나에서 폭발되었던 체르노빌 원자로 폭발 사건은 중수로가 폭발한 사건입니다. 여기 보이는 그림은 1965년에 나온 영화 텔레마크스 요새의 영웅들이라는 영화의 포스터입니다. 이 영화는 제2차 세계대전 당시에 독일과 영국이 서로 원자탄을 먼저 만들기 위해 경쟁하면서
독일이 운영하고 있는 노르웨이에 있는 중수 생산 공장과 거기에서 생산된 중수를 운반하는 배를 영국 특공대가 폭파시키는 영화인데 실화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설계도가 중수로의 설계도입니다. 중수를 감속제와 냉각제로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 말고는 경수로와 별 차이가 없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원자로는 특수한 목적을 가진 원자로입니다. 플루토늄만 연료로 사용할 수 있는데 한 번 플루토늄을 집어넣으면 그 플루토늄이 타면서 계속해서 더 많은 플루토늄을 생산해내므로 다시는 핵 연료를 집어넣을 필요가 없는 꿈의 원자로입니다. 그런데 감속제와 냉각제로 물이 아닌 나트륨 또는 나트륨, 칼륨 합금 등 액체 금속을 사용합니다. 고속증식로는 운영하는데 너무 많은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서는 개발하지 않고 있으며 옛 소련에서만 꾸준히 개발했었습니다. 그 이유는 고속으로 운행되는 잠수함을 개발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이 사진은 일본 로쿠라 쇼마 이 사진은 일본 롯가쇼무라의 핵연료 재처리 공장, 바꿔서 말하면 플루토늄 생산 공장입니다. 일본은 플루토늄을 연료로 쓸 목적으로 이 공장을 운영하면서 플루토늄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여기서 생산되는 플루토늄을 연료로 쓰려고 푸쿠이현 스루가시의 몬주라고 하는 고속 정식로를 개발하고 있었는데 결국 실패했지만 요즘에 또 새로운 방식으로 몬주와 같은 고속 정식로를 프랑스와 합작으로 개발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치가들이 가끔 사용하는 말 가운데 단유대적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기름, 즉 석유가 들어오는 통로를 막는 나라가 일본의 최고의 원수 나라라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일본은 산유국이 아니기 때문이며 세계에서 제일 원유를 많이 소비하는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일본 지도에 원자력 발전소 위치를 표시해 보면 여기 나오는 그림과 같이 되는데 그 이유는 국토가 세장형인 국가의 최종적 방어선을 원자력 발전소를 통해서 만든 것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일본이 막아내기 힘든 강력한 적국이 일본으로 쳐들어오면 이 원자력 발전소는 마지막 방어선 역할을 맡게 된다는 것입니다. 원자력 발전소는 1960년대까지만 해도 전력 생산 원가가 너무 비싼 발전소였는데 1970년대부터는 산유국들이 이른바 석유를 무기화하기 시작하면서 원유의 가격을 폭발적으로 올렸기 때문에 지금 원자력은 가장 값싸고 깨끗하고 안정적이며 무공해인 에너지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핵폭탄의 투하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이 사진은 미 공군 B-29 폭격기가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을 투하했을 때 솟아오른 버섯구름입니다. 연기와 열기가 지상에서 18km 높이까지 솟구쳐 올라왔으므로 자칫하면 B-29 폭격기도 폭발할 뻔했습니다. 노란 점선 안에 보이는 작고 검은 물체가 바로 폭격기입니다. 이 사진은 나가사키 폭격대에 피어오른 버섯구름입니다. 이 사진은 히로시마 폭격대에 피어오른 버섯구름입니다. 소련의 차르본바가 폭발했을 때 이것보다 5배나 더 높이 버섯구름이 피어 올라왔었다는 얘기를 아까 해드렸습니다. 이제부터는 핵폭탄의 투하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이 사진은 미 공군 B-29 폭격기가 이제부터는 최초의 핵실험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최초의 핵실험은 미 본토 뉴멕시코주의 알라모 고도라는 작은 도시의 사막에서 지표 핵실험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이 사진은 지표 핵실험을 하기 위해서
사막 한가운데에 세워놓은 철탑입니다. 이 강의의 8번 슬라이드에서 신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서 소화된 핵폭탄에는 충격 신관이나 시한 신관이 아닌 근접 신관이 사용되었습니다. 공중에서 폭발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근접 신관을 가상하고 미 과학자들은 이 철탑의 중간에 핵폭탄을 달아놓고 폭발 시험을 한 것입니다. 이 사진에 철탑의 중간으로 핵폭탄을 달아 올리는 사진입니다. 이 사진은 철탑 중간에 달려있는 원자폭탄입니다. 이 사진은 철탑 중간에 달려있는 원자폭탄을 먼 거리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이 사진은 멀리 떨어진 안전한 거리에서 핵폭탄이 터지는 모습을 찍은 사진입니다. 이 사진은 핵폭발 실험이 끝난 뒤에 그 현장을 찾아간 사진입니다. 철탑의 형체조차 없어졌고 그 자리에 이렇게 조그마한 잔해만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핵폭탄을 개발하자고 제일 먼저 서둘렀었던 과학자인 레오 실라드는 이 폭발 실험 결과를 본 뒤에는 핵폭탄은 가지고만 있을 뿐 절대로 전쟁 목적에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말을 했다가 핵무기 연구팀에서 해고되었다고 합니다. 다음엔 핵실험의 종류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핵실험의 종류는 핵실험을 실행하는 장소, 목적, 기능에 따라서 분류합니다. 먼저 장소에 따른 분류를 해보면 지표 실험, 공중 실험, 대기권 외 실험, 지하 실험, 수중 실험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목적에 따라 분류하면 과학기술적 목적 실험과 정치적 목적 실험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기능에 따라 분류하면 핵무기의 성능 실험, 핵 분열성 실험, 핵 부품 연계 가동 실험, 고폭탄 실험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실험을 다 핵실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핵무기 기술은 낡은 기술입니다. 핵무기 및 그 운반 수단 및 미사일의 제조 기술은 나일론 섬유와 비슷한 시대에 개발된 기술입니다. 이미 지구상에 1943년 핵물질 추출에 성공했고 1945년에는 핵실험에 성공했었기 때문에 이 기술은 70년 전에 나온 낡은 기술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핵무기 보유국과 핵무기 비보유국을 비교해 보면 핵무기 보유국이 선진국이라는 말은 맞지 않는 말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주요 선진국 가운데서도 핵무기와 미사일 생산 기술은 보유하지 않은 나라가 많이 있습니다. 일본, 독일, 스웨덴, 캐나다, 오스트레일리아, 이탈리아 같은 나라들에서는 핵무기를 안 갖고 있습니다. 일본은 핵물질을 많이 가지고 있지만 투명하게 관리하고 있으므로 국제사회로부터 감시 대상, 제재 대상은 아닌 나라입니다. 파키스탄, 인도 등 가난한 나라들은 핵무기를 갖고 있습니다. 현재 핵무기 개발 기술 보유국은 미국, 독립국가연합, 영국, 프랑스, 중국, 이스라엘, 인도, 남아프리카 공화국, 파키스탄 등 9개국에 불과합니다. 이스라엘은 갖고 있지만 보유 선언을 하지 않는 핵 보유국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인 북한과 이란이 이 대열에 합수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핵무기 제주국이 선진국 혹은 강대국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지금 지구상의 핵무기는 만원 버스와 같은 상태입니다. 기존의 핵무기가 모두 폭발할 경우 인류 전체를 몇 번이나 멸망시킬 수 있는 상태입니다. 만원 버스에 타고 있는 사람은 더 이상 많은 사람이 타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이들이 기존의 핵 보유국입니다. 새로 버스를 타려고 어거지를 쓰는 사람들은 기존의 승객들에게 너희들은 버스 말고 승용차를 탈 수도 있지 않느냐고 항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새로운 핵무기를 보유하려는 나라들입니다.
그러므로 기존의 핵 보유국들은 신흥 핵 보유국들의 핵무기 개발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들 기존의 핵무기 보유국들은 1996년 9월 유엔 총회에서 포괄적 핵실험 금지 조약, 영어로 CTBT를 체결했습니다. 5대 핵강국인 미국, 러시아, 중국, 영국, 프랑스를 포함하여 154개국이 이 협정에 서명했습니다. 이에 앞서서 1953년 12월 제8차 유엔 총회에서 미국의 아이젠하워 대통령의 제창으로 국제원자력기구 IAEA라는 것이 설립되었습니다. 이 기구는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연구와 국제 핵무기 비확산 감시를 위해서 설립된 국제기구입니다. 이후 1968년에 유엔 총회에서는 IAEA보다 더 강력한 핵 개발 금지 기구인 핵 확산 금지 조약, 즉 NPT를 탄생시켰습니다. 현재 인도, 파키스탄, 이스라엘, 남수단 등 4개국을 제외한 세계 모든 국가들이 NPT에 비준한 상황입니다. 대한민국은 1975년 4월 23일에 가입했고 북한은 당초에 비준을 했었으나 지금은 탈퇴한 상태입니다. 이들 가운데 남수단을 제외하면 모두 핵무기를 보유한 국가들입니다. 근래에 와서 러시아도 핵실험 금지 조약 CTBT를 탈퇴했습니다. 최근 들어 한국에서는 핵무장을 해야 한다는 여론이 야당 아닌 여당 안에서 일어나고 있으며 국민의 약 75%가 이에 찬성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핵 보유국이 될 경우 한반도는 세계에서 가장 핵 밀도가 높은 위험한 지역이 될 것이며 동시에 세계에서 가장 핵 관련 갈등이 심한 예민한 지역이 될 것입니다. 북한은 지금 언제까지 자국의 핵무기가 대한민국에 대한 비대칭적 군사력 유의를 지켜줄 수 있을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에서도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한국과 일본, 대만 등의 핵무기 개발을 인정해 줘야 한다는 여론이 자꾸만 높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박근혜 대통령 시대인 지난 2015년 4월 22일 한국과 미국은 원자력 협정을 개정했습니다. 파이로 프로세싱을 통한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를 통해서 우라늄 235를 30%까지 저농축할 수 있도록 서로 약속을 한 것입니다. 30% 이하의 우라늄은 연료급입니다. 90% 이상이 되면 무기급 핵연료가 되는 것입니다. 핵연료 재처리 방법에는 습식과 건식이 있는데 파이로 프로세싱 방식은 건식에 해당되는 기술입니다. 그리고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를 하면 핵무기 폐기물의 양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지금 한국 원자력발전소에는 핵 폐기물이 넘쳐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기술력과 자본 동원 능력으로 볼 때 우라늄의 국제 조약상 90% 이상 농축만 가능해진다면 핵무기 개발 및 배비에 있어서 대한민국은 북한을 능가하는 것은 시간 문제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김정은도 그것을 알고 있기에 초조할 것입니다. 핵무기를 카드로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그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